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양국 간 견해차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데 이어서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양국이 견해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9월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뉴욕에서 열리는 UN 정기총회에서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동 해역에서 지난 일주일간 벌였던 최대 규모의 연합 해상 훈련을 28일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군 공보실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서 러중 해군이 참가한 해상연합 2015 2단계 훈련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해군 함정들은 훈련을 마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제만에서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던 이번 훈련에는 양측에서 22척의 함정과 잠수함, 20대의 군용기는 물론 해병대와 공수부대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양국군은 적의 침투와 공격 상황을 가정해 방어 훈련을 실시했으며 상륙 훈련도 벌였습니다. 유럽 경찰 당국이 오스트리아에서 벌여진 냉동 트럭에서 71구의 난민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명의 불가리아인들과 1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스트리아 브르겐란트의 경찰청장은 희생자 소지품 가운데 시리아 여행 서류가 발견됐다며 희생자 중 일부는 시리아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트럭에는 59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 어린이 4명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냉동 트럭은 지난 26일 새벽 헝가리에서 난민들을 싣고 출발해 오전 중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습니다. 난민들은 국경을 넘기 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18,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사면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면 대상에 외국인 수감자 34명이 포함돼 있으며 사면 집행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정부와 집권 공산당의 인도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베트남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용인하지 않고 집권당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다며 비판해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범법자들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베르시 2.0은 29일과 30일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한 대도시 3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나집 총리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최근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는 지난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나집 총리의 계좌에 입금된 7억 달러의 자금은 비자금이 아닌 기부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29일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에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잘 이행되면 북한의 핵 문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근본 남북 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열병식 참관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 still, highly values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북한의 고려 항공이 4년 연속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평가됐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북부지방의 경우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 대부분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에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오는 10월 중순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월요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통지문은 한국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이후에도 상봉 행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구체적인 상봉 행사 날짜와 규모,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 접촉에서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생존자 확인과 명단 교환 등에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상봉 행사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렸던 만큼 이번에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상봉을 상시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70살 이상의 고령입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직접 상봉은 19차례, 화상 상봉은 7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2만 6천여 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남북 고위 접촉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선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에 대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처음으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번 합의를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평가한다며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8.25 합의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전환적 계기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중앙군사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을 해임하거나 임명했으며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이나 조직 개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번 인사의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뢰 도발에서부터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제한과 타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에 따라 논공 행상 성격의 경질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의 견해입니다.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대북 확성기 방송 설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해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숙청된 인사들을 명단에서 빼고 신임위원을 임명하는 차원의 단순한 조직 재정비 수준일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현영철 변인성과 같은 그동안 북한의 주요 핵심 보직에서 탈락한 그런 인물들과 관련된 정비, 그 과정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북한 군부 인사들의 변동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중앙군사위 인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는 지난 20일 밤 비상 확대회의를 열고 전방지역 군부대에 선포했던 전시 상태라는 강경 조치를 다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철회하는 마무리를 지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잘 이행되면 북한의 핵 문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의 황준국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는 변화된 북중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며 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28일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남북 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핵 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시작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로 일단락된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확고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경험하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보며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번 사태에서 북한의 남남 갈등 전술이 통하지 않았고 한국 국민들은 의연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북중 관계 변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사태를 맞아선 과거 보여왔던 양비론적 입장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5년 전 천안함 연평도 도발 시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과거의 양비론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영 환구시보에는 9.3 전승 기념일 행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방치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이튿날인 지난 21일 성명에서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유관 각방 대신 유관 방면이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유관 각방은 관련국 모두를 의미해 양비론에 기초한 표현이라면 유관 방면은 관련이 있는 쪽이라는 뜻이어서 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자제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내고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황 본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핵 문제로 인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에 반해 한국의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두 나라 모두와 깊이 있는 전략적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되고 북한은 한층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하는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여부를 고민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guess it's a symbol of respect for China's accomplishments. 중국의 열병식은 지역 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 그동안의 성과 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 탐탁치 않지만 그렇다고 전승절 행사에 가면서 열병식에는 불참하겠다고 말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쇼프 연구원은 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이 미한 동맹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still, highly values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s not really going to be affected.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으로 인해 미한 동맹이 영향을 받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는 한국으로서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며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이어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박 대통령이 중국군의 군사행진에 한국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er decision to travel to Beijing, but her decision also not to send Korean military. 박 대통령의 결정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열병식에서 너무 군사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미국 정부도 박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세계의 이목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여부보다는 중국의 행동에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ll eyes will be on that event to see whether or not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이 has a 이번 very 행사를 통해 forward-looking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제시할지 아니면 반일 감정 같은 것을 자극할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about her trip to Beijing, it seems to me,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성명과 연설 등을 통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가 열병식 참석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특히 박 대통령은 1945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그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면 미국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닉시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이 4년 연속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평가됐습니다. 영국의 민간 조사 기관이 전 세계 항공사들을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항공 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최근 전 세계 60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고 등급의 항공사에 별 5개를 주는 이 평가에서 고려항공은 유일하게 별 1개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노후화 등 비행기의 효율성, 공항 탑승 편의, 기내 봉사,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고려항공에 대한 자세한 평가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은 채 별 1개를 받은 항공사는 평가 영역 전반에 걸쳐서 형편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트랙스의 평가에서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은 항공사는 한국의 아시아나항공, 중국의 하이난항공, 일본의 전일항공,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 카타르 항공,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현재 고려 항공의 역내 취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취항 규제 항공사 명단을 내기 시작한 이래 고려 항공을 계속 취항 금지 대상으로 분류하다가 2010년부터 운항 제한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북한이 2010년에 러시아에서 투폴레프 204 항공기 2대를 새로 도입하자 이들 항공기 2대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운항을 허용한 것입니다. 고려 항공의 나머지 항공기들은 여전히 유럽연합에 운항할 수 없습니다. 고려 항공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국 방콕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275만 유로, 미화로 3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럽 비정부 기구들이 내년에 벌이는 대북 영향 개선 사업에 제공됩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향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이 올해 275만 유로, 미화 31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675만 유로에 비해 60%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지원을 담당하는 개발협력청 유럽에이드는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 예산 자료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올해 초부터 6월 초까지 유럽의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대북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개발협력청 유럽에이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사업 계획서들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해 책정한 예산 675만 유로, 미화 760만 달러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하고 올해 초부터 7개 비정부 기구들에 지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개 단체는 북한 내 유럽연합 지원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 전스는 38만 유로를 지원받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축산용 사료 생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은 135만 유로를 지원받아 올 1월부터 3년 예정으로 영양 강화와 식수, 위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는 150만 유로를 지원받아 강원도에서 영양 개선과 식량 안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민간고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즉 세계기아 원조가 140만 유로를 받아 지난 3월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 종자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고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도 120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안북도와 남포 지역에서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도 각각 45만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산 필로폰을 미국에 밀수하려다 체포된 일당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됐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미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일당이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약의 최종 도착 예정지가 뉴욕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일당 5명 중 영국인 스콧 스테머스와 타이완인 예티용 탄림, 필리핀인 켈리 앨런 레이스 페랄타, 체코인 에드리언 발코비치 등 4명은 8월 중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영국인 필립 셰크스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20일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프릿 바하라 맨해튼 지방 연방검사는 스콧 스테머스는 위험하도록 순도가 높은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미국으로 밀수하려 했다며 미국 마약 단속국 DEA와 태국,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등 여러 나라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홍콩 범죄 조직의 일원인 타이완인 탄림과 필리핀인 페랄타는 2013년에 한 마약 밀매자에게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의 최종 행선지는 미국이었고 이 마약 밀매자는 미 마약 단속국 DEA의 비밀 정보원이었습니다. 탄림은 이 정보원에게 현재 자신의 조직만 북한에서 필로폰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8개 조직이 북한산 마약을 유통했지만 국제 긴장이 높아지자 북한 정부가 북한 내 마약 제조 실험실을 모두 불태우고 자신의 조직이 운영하는 실험실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탄림은 자신의 조직이 필리핀에 북한산 필로폰 1톤을 미리 보관해 놨다고도 말했습니다. 필리핀 100kg을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운송하기 전에 일당은 견본을 보냈고 분석 결과 이 견본은 98%와 96%의 순도를 보였습니다. 탄림과 페랄타는 필로폰 100kg을 일단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보내기로 했고 이후 영국인 스테머스와 셰클스가 창고에서 확인, 분류, 재포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체코인 발코비치는 무장한 오토바이 요원들을 동원해서 마약 운송을 경호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이 태국의 한 선착장으로 운송되면
미국까지는 배로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3년 9월 탄림과 페랄타는 대금을 받기 위해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향했고 25일 태국 경찰이 일당을 모두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프리바하라 검사는 이들의 음모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 계획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미국의 길거리에 실제로 북한산 마약이 넘쳐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아시아의 태국과 필리핀,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의 루마니아와 덴마크, 카리브해의 바하마 주재, 미 마약 단속국 지부들이 동원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개신교와 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 지도자 33명이 종교를 초월해 독립선언을 했었죠. 그 뒤로 96년이 지난 올해 종교인들이 함께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해와 형제애라는 대국적 가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모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일 텐데요. 실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단 인사들이 함께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에서 종교인들은 선언을 통해 정부의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는데요. 천도교의 박남수 교령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종교인이 이루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리한 것이지 어느 한 계층에, 어느 한 정파에, 어느 한 이데올로기에 덕이 되고 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도법 스님은 이번 남북 군사적 충돌 때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과 북한이 자주 만나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진실에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머리를 맞대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안충석 신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힘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동북아의 평화 경제 공동체로서 동양 평화 경제 공동체를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안중근의 동양 평화 실천을 위해서 남북 종교인들과 일본 종교인들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함께 기도하며 실천에 앞장설 것을 저는 발언하고 제안합니다. 참가자들은 선언에서 종교인들은 최근 1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남북의 8.25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남북 간 적대 관계 해소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남북 간 민간 교류 허용과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요. 선언문에는 불교 257명, 개신교 170명, 가톨릭 107명, 천도교 129명, 원불교와 성공회가 각각 111명과 116명 등 총 809명의 종교인들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 낭독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분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구 분단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선언식이 끝난 후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끊는 모습을 연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선언 현장에는 5개 종단의 신도들이 함께 했는데요. 함께한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를 초월해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남북보다는 남남의 정말 화해와 통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도 가고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이러한 감사한 마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각 종교, 그리고 각 정부, 학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참 좋죠. 저는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각자 또 종교인들도 다 각자의 목소리를 사실은 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파도 다르고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한 적대적 정책의 해소 없이 남북 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각종 도발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나 상호 비방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각종 경제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합니다. 이런 돌파구가 함께한 사람들은 또 이번 선언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통일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구나. 북한 굶는 사람들 돕기운동도 쭉 해왔었고 그러다가 또 100만 명 서명도 해봤고 또 천일기도도 하루도 안 빼고 24시간 하는 이런 기도도 해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이러한 감사한 마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유럽에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지중해에서도 난민선이 침몰해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구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먼저 그럼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밤사이 난민선이 전복돼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는 난민 400여 명을 태우고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네. 리비아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전복됐다고 합니다. 200여 명은 현장에서 리비아 해양경비대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200여 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리비아 당국에 따르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파키스탄, 시리아, 모로코 그리고 방글라데시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내전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또 빈곤도 심해지면서 지난 몇 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들은 배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간 뒤 다시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제 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이미 25만 명이 넘은 난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유럽에 도착했고 그 과정에서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사람만도 2,400명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바다에서 많은 난민들이 숨졌는데 다행히 육지까지 가서도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난민 수십 명이 숨졌군요. 그렇습니다. 27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화물차가 발견됐는데요. 예. 진칸에서 난민 71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당초 20명에서 많게는 50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28일 화물차를 냉동시설로 옮겨서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71명이라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 중 59명이 남성이고 8명이 여성, 또 어린이도 4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신 몇 구에서는 시리아 정부가 발행한 여행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숨진 난민 중 적어도 몇 명은 시리아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난민들은 뭐 더 좋은, 더 잘 살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조국의 정치적 박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유럽으로 향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만 잇따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로 지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유럽 동부를 거쳐 육로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가리아인 2명과 헝가리안 출신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민들이 향하는 그 나라들도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민들이 자꾸 이렇게 밀려드니까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이 그 회의까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큰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예.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과 관련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과 또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 또 다른 유럽 국가들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인 난민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메르켈 총리는 유럽은 난민들을 보호할 자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난민 쿼타제를 다시 제안했는데요. 그것은 인구와 경제력 또 기존 난민 수용 숫자 등에 따라서 난민을 나눠서 맞자는 얘기입니다. 난민 사태 대응이 한 나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담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방안에 대해서 독일은 지지하지만 또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아서 과거에는 채택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난민의 이동 경로가 되는 나라들은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고요? 주로 해상으로 난민이 도착하는 나라들인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와 이탈리아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요. 또 육로의 관문이 되는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등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네. 마케도니아는 최근 매일 3,000명의 난민이 들어올 정도로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난민 경유국으로서의 어려움을 전하고 또 유럽연합의 지원과 함께 유럽연합 국가들이 조속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정상들은 공동의 난민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으니까 대책 마련도 시급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정과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즉 ISR 사태로 계속되고 있고요. 예. 또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가난이 심해지면서 난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독일은 올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75만 명의 난민이 올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군요. 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가 낸 전망인데요. 예.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과 스팀슨 센터가 공통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의 핵탄두 생산 속도는 매년 20기 정도이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최소한 3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핵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는데요. 예. 이는 앞으로도 파키스탄이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핵탄두 비축에 나설 거라는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면서 현재 일본에서는 군축 회의까지 열리고 있는데 또 핵무기가 무려 350기까지 신년화될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7,700기와 8,5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핵탄두 보유 개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이어 3위가 프랑스로 300기를 갖고 있고요. 예. 중국은 약 250기, 그리고 영국은 225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파키스탄으로 가서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핵탄두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쟁국이죠. 인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당한 그 앙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과거에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예. 인도가 먼저 그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그러자 파키스탄도 인도의 핵무장에 대한 자위적인 차원이라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파키스탄이 핵탄두 개수만을 놓고 보면 인도를 추월한 상황인데요. 예.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도는 약 1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요. 파키스탄은 12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아직 가타부타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키스탄의 한 고위관리는 파키스탄의 핵탄두 보유 예측량을 너무 부풀려졌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것은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연료를 모두 무기로 전환할 거란 전제는 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파키스탄은 계속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7일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파키스탄의 핵탄두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파키스탄을 비롯한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무장 확대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앙숙 관계라고 했는데 마침 또 이 두 나라 국경 지역에서 포격전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교전이 벌어진 곳은 두 나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이 28일 새벽 3시께 포격을 가해 민간인 6명이 숨지고 46명 이상이 다쳤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파키스탄군도 이에 대응해 인도 쪽으로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군의 주장은 좀 다른데요. 파키스탄이 먼저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의 그 국경 수비대도 파키스탄 쪽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충돌 우려 때문에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의 회담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양국이 그동안 그 평화협정 이거를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두 사람 모두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둘러싼 차이로 무산됐고요. 또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경수비 부대장 간의 회동도 성사 자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경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가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나사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전 세계 해수면은 평균 7.6cm 높아졌는데요. 특히 태평양 서쪽 해안에서 해수면이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태평양 섬들 중에는 최고 20cm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는데요. 예. 반면에 태평양 동쪽인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등에서는 오히려 해수면이 내려간 것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류의 흐름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도 예외는 아닌데요. 예. 한반도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서해의 인천 등은 약 6cm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 1900년대는 1년에 평균 약 1mm 정도 해수면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평균 3mm로 3배나 빨라졌고요. 이와 관련해 나사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얼마나 더 빨리 녹을지,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질지 알 수 없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속도면 해안 지역은 물에 점점 잠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 그러니까 2100년께에는 해수면 높이가 지금보다 평균 약 1m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 이는 지난 2013년 유엔 기후변화위원회가 경고한 해수면 변화 예상치를 웃도는 겁니다. 당시 예상치는 약 30cm에서 90cm 정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상승을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네. 나사는 해수면이 1m까지 상승할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북부 지방의 경우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 대부분 전 지역으로 확대되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25도.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 개성은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 강원도 원산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7도. 함경남도 함흥, 오늘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 함경북도 청진은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량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되며 오후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2도. 자강도 강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건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양국 간 견해차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데 이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양국이 견해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9월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민감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두 나라 국민들의 우애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동 해역에서 지난 일주일간 벌였던 최대 규모의 연합 해상훈련을 28일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군 공보실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서 러중 해군이 참가한 해상연합 2015 2단계 훈련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해군 함정들은 훈련을 마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토르 대제만에서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던 이번 훈련에는 양측에서 22척의 함정과 잠수함,
20대의 군용기는 물론 해병대와 공수부대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양국군은 적의 침투와 공격 상황을 가정해 방어 훈련을 실시했으며 상륙 훈련도 벌였습니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 소탕 작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 국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데니엘 로센블럼 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그동안 ISIL로 들어가는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과는 별도로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소탕 작전을 전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합국들은 이와 함께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ISIL에 대응하기 위한 대여섯 가지 분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센블럼 부차관보는 그러나 아직 우즈베키스탄 측으로부터 참여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 경찰 당국이 오스트리아에서 버려진 냉동 트럭에서 71구의 난민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명의 불가리아인들과 1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의 경찰청장은 희생자 소지품 가운데 시리아 여행 서류가 발견됐다며 희생자 중 일부는 시리아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트럭에는 59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 어린이 4명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냉동 트럭은 지난 26일 새벽 헝가리에서 난민들을 싣고 출발해 오전 중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습니다. 난민들은 국경을 넘기 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베르시 2.0은 29일과 30일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한 대도시 3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나집 총리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최근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는 지난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나집 총리의 계좌에 입금된 7억 달러의 자금은 비자금이 아닌 기부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18,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사면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면 대상에 외국인 수감자 34명이 포함돼 있으며 사면 집행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정부와 집권 공산당의 인도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